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치매 어머니 앞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쌍꺼풀 수술을 받고 각막이 손상됐어요. 하루아침에 스토커가 된 남자친구. 유부남의 아이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판결록입니다. 방송과 신문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 살펴볼 텐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최근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아내 구애 문자를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그래요?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 또 이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뒤집힌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죄였다, 유죄였다가 다시 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판결이 뒤집혀졌는데 사실 이게 근무 중에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명백히 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좀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 2018년 11월 대학 수능 시험 감독관 업무를 보고 있던 이 서울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험생의 동일인 이제 확인 업무를 위해서 서울시 이제 특별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의 성명 또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응시 원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이 교사는 원서에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로 당신이 마음에 든다와 같은 문자를 네. 보내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해당 교사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했다라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2019년 5월에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감독관에게 이러한 문자를 받았다면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는 무죄, 그리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유죄 이렇게 좀 서로 판단이 엇갈렸거든요. 법적으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심에서는 해당 교사한테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재판부는 교사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당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고요. 네. 반면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었습니다. 판단이 달라지게 된 쟁점은 결국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거든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19조에 따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을 하거나 이를 제3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교사가 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개인정보 처리자인 서울시 교육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로 보고 처벌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 훼손, 또 위조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이를 용도 외에 이용했다고 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고 보아서 네. 해당 교사가 취급자가 아닌 제공받은 자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취급자이냐, 제공받은 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감독관을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제공받은 자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실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법원에서는 또 2심과 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쩐 일인가요? 네, 대법원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하였는데요. 해당 교사가 애초에 수험생 개인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독자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서 수험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응시 원서를 전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교육청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전받은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독자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이 해당 교사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교육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취급자에 불과하고 제공받은 자에는 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가 아닌 직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닌 취급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통해서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을 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본 건데, 이 부분은 좀 다소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당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랑 제공받은 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문헌에 이제 정확하게 부합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시 법령의 문헌의 한계이긴 합니다만 피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현재는 2023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도 목적 이외에 이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지금은 사실 이 같은 행위를 하면은 처벌할 수 있다. 개정이 되기 전에 이제 좀 사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사건이 이제 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행동을 좀 비난하면서 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윤리적 기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대법원은 이제 교직원 직무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 의식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법 일반 감정에 따라서 교육이라는 업무는 그 특성상 품위 유지 의무와 같은 윤리적 기준이 엄격해질 필요는 있겠지요. 물론 이제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가지고 교사들의 개개인의 인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됩니다만, 이 사건처럼 감독관으로 있는 교원이 사사로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감정의 문제를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에게 문자를 보낸 이 감독관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교육청 측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이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은 교육청도 해당 교사의 고용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측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해당 교사가 수험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빼내서 수험생에게 문자를 한 교사의 행위로 교육청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좀 드문 편입니다. 통상 문제가 발생한 법인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는 경우에만 이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러면은 그 상당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 2008년에 GX 칼텍스한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불법적인 판매를 위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위탁 업체의 직원의 행위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당시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피해자들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또 기본적인 그런 주의 의무는 좀 다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좀 더 커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법적인 공백 많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 엄마가 지금 한 96세 정도 되셨는데요. 네, 제가 엄마를 이제 보호자로 있는 지가 한 10년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정보, 신용 정보 그런 데서 이렇게 그게 날라온 거예요. 엄마가 보증을 서서 네, 4,900만 원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문서가 이렇게 왔어요. 신용정보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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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근데 우리 형제들이 이거는 누나, 언니, 이거는 스팸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용정보에서 이제 그래도 왔으니까 네, 혹시 이제 이게 또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확히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네네. 이제 담당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엄마가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면 언제 알았냐? 이거를 엄마를 내가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네, 이게 왜 이제 왔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22년도에 이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22년도도 있고 23년도도 있고 24년도도 있고 했는데 이게 왜 이제 왔냐? 그랬더니 옛날에 엄마가 살던 20년 전, 30년 전 그 주소로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을 해서 네, 네. 제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게 네네. 정말 이게 효력이 있는가 하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어머님이 지금 4,900만 원 뭐 갚아야 된다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오셨고 그런데 네. 이제 일단은 그 어머니께서 보증을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심이 되는 상황이시고 지금 네네네네. 이 뭐 연락도 그동안 없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 해서 좀 여러 네. 가지로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옆에 이제 정석한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네네네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네네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안녕하세요.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네네. 네. 네. 그 질문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 몇 가지를 조금 더 여쭤본 다음에 좀 네네.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어머님께서 좀 모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보호자로 계신다는 말씀은 어머님께서 혹시 뭐 상태가 좀 안 좋으실까요? 제가 이제 모든 엄마 뭐 이제 엽서라든가 뭐라든가 뭐 어디 뭐 낼 거라든가 뭐 무슨 모든 것을 제가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지가 10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게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딱 와서 내가 왜 이제 보내느냐.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 이런 게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지가 10년도 돼서 이런 게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 어디로 보냈냐 그랬더니 엄마가 20년 전, 30년 전에 살던 주소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 어머님께서 치매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증 채무 자체도 모르겠고 이 보증 채무의 원채무라고 하죠. 이제 주채무 네. 관련된 부분도 모르신다고 대답하신 거죠. 네. 혹시 그 어머님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가 시작되었나요? 네? 성년 후견 개시를 하셨나요? 제가요? 예,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건 보호자로 아니고, 계신 건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보호자로 병원에도 같이 가고 뭐 엄마가 수술할 때도 같이 내가 이제 하고 이제 10년간 엄마를 내가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예, 예. 게 전혀 안 왔었고 네, 이분들한테 왜 이게 이제 언제 자기네들이 22년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연태까지 왜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냐 그랬더니 받았으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도 있는데 왜 한 번을 안 보내냐 몇 년 동안 그랬더니 옛날에 엄마가 20년 전에 살던 그 주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은 엄마가 만약에 막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보증을 섰으면은 한 10몇 년,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지금 치매고 뭐 전혀 뭐 기억도 못하고 뭐 몸도 잘 거늘지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진짜 뭐 언제 돌아가실까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이렇게 있고 엄마 앞으로 이 보증금이 이 정도 있거든요. 지금 한 5천 얼마가. 예. 또 이제 하나도 없는 형편에서 네. 형제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했는데 이제 또 이제 뭐 대출 받아서 부대준 이제 저기 자식도 있고 이제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엄마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내용을 진행하려면 제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주채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보증 채무를 서신 거고 네. 이 관련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주채무에 관련된 정보도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 그것만 딱 보냈어요. 그냥 통지서만요. 이자도 상담, 뭐 또 원금도 상담 이렇게 이제 그런 것만 한 장 딱 보내왔어요. 예. 그 신용정보라면서 그 한 장 그게 딱 온 거예요. 채무 관련된 내용은 아직 파악한 게 없으시다라는 네네네네. 말씀이신데 일단은 오늘 상담자님한테 이 보증 채무에 대한 설명이랑 이제 가압류도 좀 두려우실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성년 후견 관련돼 갖고 어머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증 채무 관련된 거 조금 복잡한 법리가 있으니까 천천히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보증 채무랑 주 채무는 별개 채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 채무에 이제 보통 부종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채무가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 소멸이 됐으면은 어머님의 보증 채무도 당연히 같이 소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주 채무도 보통은 이제 1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은 이제 맞긴 합니다. 이게 네. 지금 이미 한 2, 30년 됐다고 하셨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간 자체가 완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정말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머님께서 하신 보증 채무의 특성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종성이라는 게 이제 보증 채무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제 주 채무에 어머님의 채무가 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주 채무가 소멸시효 중단이 만약에 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이 소멸시효 중단이란 건 뭐냐면 소멸시효가 아까 10년이라 보통은 통상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10년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간에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경우에 이 소멸시효가 더 이상 중단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시점으로부터 중단이 되는 걸 말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채무가 이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머님의 네. 보증 채무도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고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주채무가 이미 소멸을 해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주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가 돼서 소멸이 됐다면은 어머님의 네. 보증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 청구를 했거나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네. 이미 주채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채무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가 올라가거든요. 아, 네네.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놓치는 부분 없는지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시고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궁금하신 부분은 지금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네. 이렇게 주채무가 소멸을 한 상태에서 이런 회사들이 추심 회사들이 보증 채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라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통지서를. 네네. 이런 경우에 섣불리 이제 뭐 채무를 인정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미 주채무가 소멸이 되었으면은 인정을 했다 그래도 그 채무가 부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린 게 주채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소멸시효 관련해 갖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네네. 주채무에 대해서 만약에 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경우에 이제 판결 확정 시부터 다시 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 채무의 시효는 보통 종전의 이제 소멸시효 기간에 따르기 때문에 결국 주채무의 현황에 따라서 어머님의 보증 채무에 관련된 부분도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 네네.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주채무에 관련된 내용은 이 채무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신용정보 회사 통해서 확인을 시켜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섣불리 인정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싶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전화를 이제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락을 주겠다. 그런데 연락이 언제까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채무 관련해 갖고 한 가지 다른 방법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는 네네. 주채무 관련돼 갖고 말씀드린 거 이번은 어머님의 보증 채무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보증 채무가 무효일 수도 있어요. 네. 보증 채무를 했다고 하셔갖고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 보증 채무는 반드시 그 채무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보증 채무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보증을 서겠다라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보증 채무를 서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보증 채무의 최고액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런 보증 채무는 무효이기 때문에 앞서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용정보 회사한테 어머님의 보증 채무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참고로 이제 어머님께서 30년 정도 된 지금 채무잖아요, 이게. 네네. 그때부터 이미 인지 능력이 이제 현저히 떨어지신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네네. 이러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도 무효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같이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원체 고령이시기 때문에 30년 전부터 이미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안내를 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어떤 보증 채무에 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거든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차용증 같은 것이 있고 그 차용증에 원리금이 이미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 채무에 별도로 이제 보증금의 뭐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효로 보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압류 관련된 뭐 아까 보증금 얘기도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가압류가 이뤄질 수도 있어요. 이제 가압류가 보통 이뤄지기 전에 이제 통지서 내용에 따라서 이 가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를 하실 분들은 제기하십시오라는 이 회사 측의 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정보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니 여기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이의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관련 이 신용정보 회사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네. 바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졌다면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네. 법원에 결정문이 송달이 되실 겁니다. 그럼 송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 이의 신청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채무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보증채무에 관련된 내용을 주장을 하셔서 이 부분이 인정이 되면은 가압류가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네.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다투기가 좀 어렵다, 하지만 보증금에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은 네. 법원에 공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해방 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법원이 이제 공탁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을 공탁을 하고 가압류 해제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압류는 채권이 유효함을 이제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채무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보증채무가 무효라는 사정이 없다면은 가압류 자체도 이제 좀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어떤 인지 능력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일단 보호자로서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시려면은 어머님께서 치매 상태시기 때문에 성년 후기연 개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자녀로서 보호자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법적인 대리인으로서 무언가 행위를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성년 후견을 받으시는 편이 아무래도 네. 행정적인 부분에서 진행하기에 가장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률 관계를 공식적으로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셔갖고 공식적으로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엄마가 진짜 보증을 선 건지 아니 진짜 저기 한 건지 엄마를 모시고 그 사무실로 한번 찾아가고 싶은 생각도 했어요, 제가. 그 신용정보 회사는 이제 채권을 인수를 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채권 채무 관계에 사실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단순히 인수를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찾아간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이 채권이 자유로운 계약 관계에 따라서 맺어진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신용정보 회사도 물러나지 않고 어머님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민사적으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러한 보증 채무 계약서 같은 것들이 위조가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수사기관에 적절히 이제 고소 고발 조치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수사기관에 통해 갖고 진행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민사적인 조치 부분을 좀 더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일 또 이렇게 걱정되는 문제가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법적 조치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 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합의를 보자 이제 그렇게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그러면 얼마 정도 있고 얼마를 엄마가 보증을 서냐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전혀 엄마가 인지력도 없고 모른다 할 뿐인데 말을 해줘라. 내가 딸인데 그럼 나한테 내가 이게 왔는데 해줘라 그랬더니 본인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단순 보호자 위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년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요구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업무상 좀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지레 겁먹으시고서는 입금을 하신다거나 섣불리 합의를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엄마하고 같이 찾아가야 되나요? 뭐 직접 찾아가셔갖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협조적일지는 조금 저로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네요. 이게 벌써 한 10년이 넘고 한 20년도 넘는 건데 네네.
네. 이렇게 인제 와서 이렇게 이게 왔다는 게 저는 네. 일단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네네네. 예, 네네. 예, 일단은 좀 천천히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하셔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오늘 상담 네. 여기까지 네. 진행을 아, 하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주채무하고 보증채무를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주채무가 어떠한 상황으로 이렇게 이 보증채무를 지게 됐는지 이 부분 확인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 이 얘기해 주셨고, 주채무 자체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보증채무 자체가 또 무효일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예, 뭐 그 의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아마 좀 무효가 될 가능성 이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답답하다고 하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좀 치매가 좀 있으실 수 있다 이 얘기하시면서 그 성견 후견계 심판까지도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 어떤 채무 관련된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사건은 좀 특수하게 어머님에 대한 보호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핵심이 네.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어떤 인지 능력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정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좀 사전에 방지를 하거나 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법률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한 달 전 청담동 소재의 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이후 왼쪽 눈이 흐릿하게 보여서 처음에는 붓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붓기가 빠지고 나서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아 수술 후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안과에 가봤더니 각막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닷새 후에 다시 대학병원 안과를 찾았는데요. 의사 말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위치에 상처가 생겨 처음 시력으로 돌아가긴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식 수술 이후 시력이 1.0까지 나올 정도로 좋았는데 지금은 다시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사고를 당한 것 같아 쌍꺼풀 수술을 받은 병원에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주변에선 완전 실명이면 모를까 약간의 시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선 소송 진행도 힘들 거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저렇게 나몰라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 쌍꺼풀 수술을 받으셨는데 각막이 손상이 돼서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병원 측에서 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일단은 의료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의료 분쟁은 이제 뭐
원체 전문성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이제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시거나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 조정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후에 뭐 내용이 이제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에 따른 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필요하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상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고소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0이었다가 0.2까지 시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물론 이제 실명까지는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긴 하겠지만 말씀대로 정말 실명이 아니면은 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시력이 이제 어느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네. 1.0에서 0.2란 거는 현저한 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 다른 의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영구적인 손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 위치가 잘 회복되지 않는 위치에 상처가 예.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손해가 영구적으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 각막 손상이 쌍꺼풀 수술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게 사실 관건일 것 같은데 이게 좀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단순히 이제 피해를 받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당연히 어렵겠죠. 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던 내용, 네네. 그다음 수술 기록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료법에 따라서 의무 기록을 요구를 하면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해 주셨던 타 의사의 어떤 이런 소견서 같은 그러니까 것도 안과에 갔을 때 그 네. 받은 그 소견서 이런 맞습니다. 것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증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현실적인 부분인데 치료 전후, 그러니까 이 수술 전후의 상황을 비교를 하는 어떤 사진이나 네. 건강검진 기록 같은 것도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너무 화가 나고 이 병원 측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좀 뭐 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좀 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항의를 해가지고 또 병원 측에서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뭐 막거나 예방하거나 좀 그럴 필요성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명예훼손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무조건적으로 막거나 예방을 할 수는 없고, 네네. 왜냐면은 대다수 이제 판결은 어떤 특정한 격정적인 표현이 환자로부터 있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진료나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제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불만에 대한 표출 자체는 의사가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좀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쓴다거나 좀 허위 사실을 포함시켜서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병원 측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은 형사 처벌을 고려한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쨌든 병원 측하고 이제 그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대응에 있어서 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은 이제 미용 성형술에 대해서 다른 의료 행위랑 달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기 때문에 의사한테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를 남겨둘 수 있는 동의서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를 하시도록 하시고, 수술 과정상 각 서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확보를 하시는 게 나중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차근차근 잘 대응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자친구와는 6개월 정도 만났는데요. 성격 차이로 인해 만나는 내내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주 전에도 싸움이 났는데요. 여자친구가 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얼굴을 보고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늦은 밤 술 한잔하고 여자친구 자취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여자친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는 술에 취한 채로 그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보니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며 메시지를 남겨놓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정말 헤어진 사이도 아니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저 순수한 마음에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참 이 스토킹 문제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무서우실 네네, 것 같고요. 네. 남자분은 또 술 취하기도 하고 만약에 벨만 눌렀다 하면은 네네.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스토킹의 기준이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뭐 상대방이나 또 상대방의 동거인, 또 가족한테 이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진로를 막는 행위도 보통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활장소 인근에서 이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커의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화 등의 어떤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갖고 반복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한다거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글, 그림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담자님의 행위,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늦은 밤에 동의 없이 집에 찾아가서 벨을 반복적으로 누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리 벨을 눌러도니까 사실 네. 반복적으로 눌렀을 것 같아요. 뭐 10분 이렇게 눌렀다, 뭐 5분 눌렀다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네네. 그 이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명확하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불안감, 또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자친구분이 일단은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며라고 했으니까 신고를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행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상담자와 이제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성이라든지 뭐 네. 상담자의 평소 행동, 그다음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스토킹이 입증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토킹 범죄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죄나 또 약식 명령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200시간 이내에서 재범 예방 수강 명령이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스토킹과 관련해서 사실 뭐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그게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또 특히 이제 현재로서는 이러한 강력 범죄들이 스토킹이랑 연관이 돼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실 이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냥 합의를 해주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지금 폐지가 되게 된 거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랑도 비슷하게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네. 어떤 금전적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치료 같은 데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정당하게 받아야 될 어떤 치료비 같은 것들을 받는데 이게 합의가 돼버려 가지고 처벌을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네네.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도 성범죄와 같이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약간 내가 이제 술 먹고 찾아가서 진짜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게 또 정말 스토킹이 되면 어떨까 지금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상담자 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상대방이 연락을 이제 차단했음에도 집으로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어필을 해갖고 다퉈야 될 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창피스럽지만 유부남이었던 회사 동료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동료의 아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해 합의 후 위자료도 지급했는데요. 그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료는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아직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는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해 엄마인 제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벌써 6살이 됐습니다.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이제 가족 관계도 정리하고 양육비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유부남인 아이 아빠에게도 인지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지청구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아이 아빠에게 면접 교섭을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정이 있어서 다시 상간소송이 될까 걱정도 되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아이가 제 성을 따르고 제 앞으로 가족관계가 돼 있다면 양육비는 받을 수 없는 건지 앞으로 아이가 잘 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주세요. 참 좀 미혼모로서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미혼모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혼모라고 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병원에서 보통은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서를 지참시켜줍니다. 네. 이 출생신고서를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찾아가셔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생신고는 별다른 차이는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엄마의 성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생부인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부모는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의 이제 성본을 따르더라도 생부한테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데 네네. 이 과정에서 생부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식을 해야겠죠. 네네. 이런 거를 법률상으로 인지 청구라고 합니다. 이 인지 청구를 통해서 생부임이 확인이 되면은 그 생부인 그 남자 쪽한테 네네. 이 관련된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가정 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해당 남자 쪽에서 네네. 가족이 있다 하는 것과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건 완전히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가 6살인데 지난 6년 동안의 양육비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양육비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나 조정 등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이가 성년이 된 후로부터 그 10년 안에 청구를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면접 교섭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 아빠에게 면접 교섭을 해줘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양육비를 지급하면은 면접 교섭을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네. 양육비 지급 의무랑 면접 교섭권은 사실 별개의 의무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면접 교섭을 허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다만 면접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아이도 때문에 아빠를 만날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부가 면접 교섭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 만약에 이러한 친부와 만나는 것이 아이의 복리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이걸 허용하는 것을 막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이게 뭐 다시 상간 소송이 될까 걱정이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육비를 청구한다 그래서 재차 상간 소송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것은 사실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합의를 하시거나 뭐 조정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 이미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재차 소송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양육비 청구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갖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일부 보시면서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답답한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57-8295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